가우스의 법칙은 이거였어요. 좌변이 전속 밀도를 임의 폐곡면에 대해서 폐곡면입니다. 면적 적분을 하면 그것이 싸고 있는 총 전하량하고 같다예요. 이게 식이 하나니까 미지수 하나 결정하지요. 이게 식이 하나니까 이것도 미지수 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가우스의 법칙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값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두 개 못 정해요. 하나만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정하는 거를 우리 뭐라 그랬냐면 여기 그렇죠? 접선 조건 이러면 여기서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두 번째, 법선 조건을 왜 한다고? 이거는 폐곡면을 만들기 위해서 임의로 만드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미지수가 결정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것하고 이렇게 쪼가리 면적하고의 내적은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값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만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결정되는데 D하고 델타 S하고 내적한 것이 D 델타 S가 되는 것으로 여기 값이 하나 결정되는 거라고. 값이 하나만. 그러니까 법선 조건은 그 폐곡면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만들 뿐이지 거기서 계산되는 건 없다가 첫 번째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계산은 훨씬 수월해져요. 하나만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지금 봅시다. 이게 아마 그 무한직선인 경우일 텐데 접선 조건이 있고 법선 조건이 있어요. 여기선 계산이 필요 없다고. 계산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계산이 나오면 식 하나 갖고 두 개를 결정하라고 그럼 우리가 못해요. 아무도 못해. 나도 못해. 아인슈타인도 못해. 에? 무현이도 못하고 그지? 무현이는 할 수 있겠다. 우격다짐으로 막무가내로. 어쨌든 이게 0이 되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요거 계산하는데 여기 딜로라는 미지수가 몇 개야? 하나야 이거. 딜로라는 거 하나만 결정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좌변한 것에 오변을 이코를 줌으로 해서 오변을 이코로 줬다는 건 뭐예요? 아까 나왔던 OX 이것만 가지고는 미지수 결정 못 하잖아. X가 뭔지가 어떻게 결정되냐고. 식이 있어야지. 이렇게 돼야 X는 2다 이게 결정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식이에요. 이거 왜 배웠는데 이거 하려고 배운 거예요. 이런 거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좌변이 이거라면 이게 우변에 있는 로엘 L하고 같다. 로엘 L이 어떻게 결정됐어요? 윗뚜껑의 계산량이 0이 되도록 하고 아랫뚜껑의 계산량이 0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요 안에 갇힌 전하량이 로엘 L이 됐던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수북하게 하고 이걸 이렇게 수북하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0이 아니니까 내적이 0이 아니니까 그러면 곤란해지죠. 그때 로엘 L이 아니라 로엘 L보다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통하는 거라고. 이렇게 윗뚜껑 아랫뚜껑을 덮어서 폐곡면을 만들면서 그 안에 쌓인 전하량이 로엘 L이 되도록 결정하는 것도 다 생각이 있어 하는 거라고.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여기는 계산이 0이 되고 여기만 계산돼서 여기 미지수가 달랑 한 개라고. 이거 결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오는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 계산은 무지 쉬운 거예요. 대동소이한 거가 아니라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도 두 번째 무한 전화밀도 로에를 했던 건데 자 해서 여기에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폐곡면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접선 조건 여기에서는 법선 조건이니까 계산량 없고 그죠? 그리고 요 옆면에서만 접선 조건 1에 의해서 계산된 양이 2파이 로 L의 뭐였지? 저기 나오는 2파이 로 L의 딜로 이게
이게 딜로, 이게 미지수라고, 이게. 이게 미지수인데 이 파일 로엘이라는 것은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생겨 먹은 요 옆면의 면적이라고, 면적. 왜냐면 원주가 이 파일 로고 높이가 L이니까 이 파일 로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형태로 원주 좌표계에서 이 접선 조건으로 계산하는 것이 몇 개 있냐면 요것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우리가 바로 연결할 것인 동축전송선이라는 게 있어요. 동축전송선이라는 게 있는데 동축전송선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면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선이 두 종류가 있다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이게 있고 동축전송선이 이게 조금 더 비싸지. 저 동축전송선이 있다면 동축전송선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면 내부도처에서의 전송밀도는 얼마나 되고 내부도처와 외부도처 사이에서는 전송밀도가 얼마나 되고 외부도처 내부에서는 전송밀도가 얼마나 되고 외부도처 외부에서는 전송밀도가 얼마나 되냐라고 묻는 건데 내부도체에서 묻든 내부도체와 외부도체 사이에서 묻든 외부도체 내부에서 묻든 외부도체 외부에서 묻든 네 가지 경우인데 그때 접선 조건에 해당되는 1번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원통이잖아, 다. 원통 아닌 걸 여기다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 똑같은 원통이니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계속해서 구하기는 하겠지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다 아는 거라고. 2파이 로엘 곱하기 D 로인데 그게 내부의 전하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OX는 다 똑같아요. OX는 1번 경우도 같고 2번 경우도 같고 3번 경우도 같고 4번 경우도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Q라는 것이 뭐인지가 이거 경우가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면 X가 다른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10일 때 다르고 20일 때 다르고 30일 때 다르고 40일 때 다르잖아. 그죠? 그거라고. 그러면 이제 미리 생각을 해보자고. 내부도체의 요런 원통을 우리가 폐곡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 안에 내부에 있는 전하량이 얼마나 될까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게 얼마일 거예요. 내부도체는 여기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겁니다. 균일하게 가정한다면 요만큼 반지름이 로만큼이라고 그런다면 로만큼에 쌓여 있는 전하량은 전체의 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 부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내부에 있는 전부 다 포함될 거라고요. 여기는 어떨 것 같아? 여기는 여기에 있는 전하량하고 여기에 있는 전하량에 의해서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가만 있어봐. 이게 전하량을 지금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합시다. 어떻게 가정할 것이냐면 이렇게 가정하는 게 오히려 낫겠군요. 나중에 가서 이제 좀 복잡한 걸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도체가 하나 있고 도체가 두 개 있을 때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죠? 이쪽에는 없고 이쪽에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 놈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결국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코엑셀이란 말이에요. 이게 동축선이라고.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전하가 요 표면에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표면에만 있다라고 하면 플러스 전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거죠. 그때 요 로에스랑 요 로에스 프라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때는 이렇게 도체가 평면으로 돼 있다면 면적은 같은 면적이라고 평행 도체니까 같은 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른 면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내부 도체의 그 표면적하고 외부 도체 내부 표면적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전하량은 어떨 거라고요? 이게 10쿨롱이면 이게 마이너스 10쿨롱인 것처럼 여기에 전하량하고 여기에 전하량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로에스가 커요? 로에스 프라임이 커요? 그렇죠. 로에스가 크죠. 극성은요? 반대겠죠. 한 놈이 플러스면 한 놈은 마이너스예요. 이게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로에스가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로에스가 마이너스라면 로에스 프라임은 플러스인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그 비례 관계를 보면 로에스 프라임은 로에스하고 극성이 반대고 이거 극성이 반대예요. 전하가 마이너스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로에스가 마이너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성이 반대인데 뭐에 비례하냐면 반지름에 비례할 거예요. 왜냐하면 면적이라는 것은 2파이 로 L이라고 그랬으니까 로에 비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반지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부 도체의 반지름은 A라고 놨고 외부 도체의 내부 반지름은 B라고 놨기 때문에 이런 얘기잖아요. 2파이 BL 로 S 프라임은 마이너스 2파이 AL 로 S 이런 관계라고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전하량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극성만 다르게 전하량이 같아야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뭐, 이거 자체도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보다는 결국은 그거죠. 그렇다면, 외부 도체의 내부에서 바라다 본 거는, 이건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로의 값이 다른 범위에 있을지언정, 요건 똑같은 거예요. 바로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내부 도체의 내부라고 그런다면 내부 도체의 내부라고 그러는 아까하고는 좀 다르게 이젠 어디에만 전하가 있다고 그랬냐면 도체 표면에만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내부 도체의 내부의 내부 속에는 전하가 없지요. 0. 그럼 OX 이퀄 0이면 뭐예요? X는 0 이런 얘기. 거기에는 D 로 자체가 없다 그런 얘기. 그럼 D로는 어디부터 붙어 있다? 여기 표면에서 붙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부의 Q가 얼마냐 그러면 요만큼 있잖아. 그 무한직선 얘기할 때 그 전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단위는 달라요. 그때는 이쪽에 뭐라고 했냐면 Q라는 것이 로 L 이랬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같은데 이때는 뭘로 주어졌냐면 로 S로 주어졌다고요. 이때는 쿨롱파 미터로 주어졌는데 이때는 쿨롱파 미터 제곱으로 곱해줬다고요. 그럼 여기에 뭘 곱해줘야 될 거예요? 면적을 곱해줘야 되겠죠. 길이가 아니라 면적을 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적이 얼마냐고요. 2파이 로 S가 어디 있어요? 로 S가 A죠. 그래서 AL만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말하자면 두 번째까지 해결된 거예요. 내부 도체와 외부 도체 사이, 요게 외부 도체 사이에 이게 말하자면 이제 0일 때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일 때는 요만큼의 전하량, 세 번째는 어디냐면 외부 도체의 내부예요. 0이란 말이에요. 이게 0. 이것도 0, 이것도 0.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체 내부에서 정전기장은 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아무리 두껍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두꺼운 도체라고 할지라도 전하는 이 표면에만 있는 거잖아요. 내부에 못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0이에요. 4번. 여기는 어떨까요? 무연아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여기서도 이렇게 원통을 가지고 폐곡면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싸고 있는 전체 전하량은 얼마? 전하는 요 표면에만 있고 요 표면에만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하고 똑같아. 그렇지, 0. 그죠? 그러니까 다 0인 거예요. 다 0이고 여기만 요거다 얘요. 이해됐죠? 그 동축 전수서 이제 그렇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건 좌변은 똑같이 이거 1, 2, 3, 4 다 이거. 우변은 0, 요거 0, 0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봅시다. 하나하나 다 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푼다 그러면 좌표계를 뭘로 풀까? 당근 원통형이니까 원주좌표계 대칭성 확보하면 결과적으로 표면에서부터 이렇게 발산해 나가는 거니까 로 성분만 있고 로만의 함수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가우시안 폐곡면을 적용을 하는데 접선 조건 원통 옆면 그리고 여기에서만 미지수 계산이 딱 하나뿐이 안 된다. 식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하나뿐이 안 된다. 법선 조건은 왜 필요했냐? 이렇게 똑바로 잘라서 그 안에 싸고 있는 전하량을 일정하게 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거기선 계산은 안 될지라도 폐곡면을 만드는 작전에 불과한 거. 법선 조건 윗면 아랫면이 있는데 그 역할만 하는 거라고 가우시안 폐곡면을 하는데 영역은 네 군데나 있기 때문에 네 군데에서의 내부도체 내부에서 어디서냐면 로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고 이퀄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퀄까지 넣으면 그렇다면 그 원통에서의 값은 다 똑같아요. 2파이 로 L 딜 로인데 우변의 값이 뭘로 결정되는지가 이제 결정인데 내부도체 내부에서는 0. 그래서 0, 0, 0, 0. 그러면 0, 0벡터란 말이에요. 내부도체 내부에서는 0벡터다. 두 번째 경우 내부도체와 외부도체 사이에서 즉 로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데 똑같잖아요. 2파이 로 L의 D 로가 똑같은데 그때는 로 S의 조기 구한 거 그대로잖아요. 로 S에다가 로 2파이 AL만큼 곱해주면 전하량 Q가 나오기 때문에 이퀄을 써서 식 몇 개요? 하나뿐이 없잖아.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미지수 몇 개나 결정할 수 있다고요? 달랑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게 그러면 무한직선일 때하고 다르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그때는 로엘로 주어졌기 때문에 로엘 형태로서 구한 것이고 지금은 로에스로 구했을 뿐이에요. 그럼 로에스를 로엘로 환산하면 식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로분의 A로에스 A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영역 외부도체 내부도체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원통형은 원통 그 폐곡면은 똑같을 테니까. 근데 그때 우리 무연이가 좀 버벅거리긴 했지만 제대로 답한 대로 전체 전하량이 0이기 때문에 그래봐야 딜로가 얼마라느냐 0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0벡터 나오고 요거는 이제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차폐라 그러는 겁니다. 동축 전성선을 왜 쓰냐 하면요. 자기를 차폐 아니 전자기라고 그래야 되겠지. 전기도 차폐 자기도 차폐. 전자기를 차폐하는 거예요. 전자기 차폐가 키 이펙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게 또 IC 집적 회로에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땐 차폐가 안 돼요. 간섭이 일어난다고. 전기자기가 간섭이 일어나는데 이건 자기 차폐가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해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거에 내부도 제로, 요것도 제로.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자기 차폐, 전자기 차폐로 일어나고 여기만 이렇게 된다. 요거는 무한직선 전하밀도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이렇게 반비례하는 거. 점전화가 있을 때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어요. 근데 이 경우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거리에 반비례하는 그런 형태로 전기장의 세기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한표면 전하. 그 다음 문제는 무한표면 전하인데 사실 무한표면 전하도 이렇게 이제 평면이 있어서 평면에 전하 밀도가 로에스만큼 전하 밀도, 여기 파랗게 된 청색으로 된 전하 밀도가 있다 그런다면 그게 어느 평면이냐면 바로 x 이퀄 제로라는 평면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좌표축은 XYZ든지 뭐 YZX든지 ZXY든지 얼마든지 좌표축은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Z축으로 정하면 이 평면을 Z 이퀄 제로란 평면으로 가정을 하고 그러면 어떤 결과로 가져갈 수도 있냐면 어떻게 접근할 수도 있냐면 이거조차도 원주 좌표계로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주 좌표계에도 Z 변수가 있죠. XY 평면은 뭐로 표현돼요? 로하고 피로 표현되죠. 로하고 피의 함수가 아닌 Z만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래도 하나의 표본으로서 직각좌표계의 표본이 있어야 되니까 직각좌표계에서 푸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저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이따 이제 수식으로 다 나올 겁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폐곡면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전화 밀도를 포함하지 않는 폐곡면과 전화 밀도를 포함한 폐곡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식이 몇 개 나온다? 전화 밀도를 포함하지 않은 폐곡면에 의해서 식이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이냐 하면 내부에 전하량이 없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뿐이 없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 내부에 전하량이 없다 그러면 0이 나오든지 아니면 모든 값이 같다고 나오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0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로에스가 있기 때문에 로에스에서부터 로에스 하나뿐이 없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가 아니라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었냐 하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전화가 있다고 그런다면 여기에 전화가 이렇게 분포된다는 걸 우린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10쿨렁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5쿨렁이 저쪽으로 5쿨렁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5쿨렁에서 이쪽으로도 발산하고 이쪽으로도 발산한다. 이쪽으로도 전속 밀도가 생겨나고 이쪽으로 전속 밀도가 생겨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제 상식이 됐다고. 그러면 저 폐곡면에 계산되는 게 0이 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이미 머릿속으로 그걸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는지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요것에 의해서는 결과적으로 무슨 내용이 됐냐면 여기서 접선 조건이 뭐냐면 요것에 의해서 발산해 나오는 건 이렇게만 발산해 나올 거라고요. 발산해 나온다면 면적이 요 면적은 이거고 요 면적도 요거니까 그거하고는 접선 조건인데 요 옆면이 4개 있어요. 옆면에서는 법선 조건이라고요. 거기 계산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계산은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나 있는데 내부에 전하량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나올 건지 이제 감이 잡혀요? 같을 거다. 같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라고 하면 여기서의 전속 밀도도 이거고 여기서의 전속 밀도도 이거고 여기서의 전속 밀도도 이거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게 전속 밀도가 이거라면 이게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어떨 때? 이게 무한평면이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인 거로서 어떤 임의 면적인데 꼭 가까이에서는 가까이에서는 그 전속 밀도의 크기가 거의 똑같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올 거라고 수식으로 나올 거니까 뭐 확인해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걸 포함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 이미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요. 우리 수업을 처음부터 들었던 학생은 누구라도 안다고. 요거예요, 요거. 요거처럼 요쪽에서는 요렇게 되는 거, 요쪽에서는 요렇게 되는 거. 그래서 결과만 써볼까요? 결과만 써보면 겁니다. 이쪽에 D가 있는데 이 D의 크기는 우리 이제 X 성분이라고 했어요. S 성분. 여기도 D에 X가 있다면 D의 X 성분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2분의 로 S. 이것도 2분의 로 S. 왜요? 왜 2분의 로 S죠? 이게 합해서 로 S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위쪽으로 2분의 로 S만큼의 영향, 아래쪽으로 2분의 로 S만큼의 영향이 발산해 나갈 거라고요. 이 단위가 이게 쿨롱파 미터 제곱이에요. 이 단위가 쿨롱파 미터 제곱이에요. 똑같아요, 단위가. 그렇게 잡았어요.
전속이라는 단위를 전하량의 단위랑 같이 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또 벡터적으로 나타내면 이거는 위쪽으로 발산해 나가고 이거는 또 아래쪽으로 발산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벡터적으로 하면 이걸 벡터적으로 하면요. D라는 것이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상방구죠.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 방향이 X 방향인데, 그죠? 그렇게 잡았잖아요, 지금. X. 그럼 X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그럼 이게 말하자면 2분의 로 S AX라는 전속 밀도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밑에는요. 이 밑에 X가 0보다 작은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전속 밀도가 2분의 로 S 똑같아요. 근데 어느 방향이요? 아래 방향이에요. 그걸 뭐라고 쓴다? 마이너스 AX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이제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없을까 싶으면 자, 이게 이제 그 쿨롱의 법칙하고도 이제 속하는데 요거를 요거를 한 큐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A 노말이라고 써요. A 노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반구에서는 A 노말이 이게 A 노말이에요. 하반구에서는 이게 A 노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노말이라는 것은 전하가 있는 데서도 발산해 나가는 방향성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상반구는 위쪽으로 나갈 거고 요건 아래쪽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으로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니까 기대를 하고 요것도 확인했고 이렇게 벡터로 하는 것도 확인했고 A 노멀로 하면 통일시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했고 봅니다. 좌표계 직각 좌표계 하기로 했어요. 원주 좌표계로도 가능하다고 그랬지만 직각 좌표계 대칭성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발산하는 건 요 방향 아니면 요 방향이니까 X성분만 있고 X만의 함수다. X만의 함수라고 상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가까운 데 있는 것의 전속 밀도의 크기는 클 수 있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적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한 건 뭐냐면 상반구하고 하반구는 방향이 반대일 거다. 그죠? 왜냐하면 상반구는 이렇게 발산할 거고 이렇게 발산할 거고 하반구는 이렇게 발산할 거니까 방향이 반대일 거다. 적어도 x의 함수라고 그런다면 여기 10m 떨어진 자하고 아래로 10m 떨어진 마이너스 10m하고는 같을 거다. 크기가 같을 거다. 방향만 반대일 거다. 그거 표시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런 조건에서 가우시안 패곡면 접선 조건, 법선 조건을 가지고 만드는데 우선은 저게 정말 x의 관계가 있을까? x가 가까운 데가 크고 먼 데가 적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패곡면으로 뭘 사용했냐면 전하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그런 패곡면에 대해서 즉 5, 6, 7, 8, 5로 형성된 그 패곡면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두 조건이 있습니다. 한 조건은 접선 조건, 요거는 법선 조건. 접선 조건은 두 개가 있습니다. 윗면하고 아랫면. 그래서 접선 조건은 윗면, 아랫면. 네요. 요거는요, 법선 조건이니까 계산량 없어요. 그래서 윗면에 대해서 계산한 거가 아랫면에서 계산된 거는 이게 윗방향이고 요 면적이 윗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요건 플러스고 내적 계산이 플러스고 요건 아랫면은 면적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직육면체라고 그런다면 이 직육면체에 패곡면이 있다면 요 방향은 요 방향이고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요거죠. 방향이 반대라고. 윗면하고 아랫면이 반대기 때문에
윗면에 대해서는 dxs인 반면에 아랫면에 대해서는 dxs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으로 저게 좌변 계산한 겁니다. 그럼 우변에 얼마라고요? 내부의 전하를 포함하고 있다 없다? 안 포함하다죠. 그럼 좌변은 이렇게 계산되면 우변은 0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에 0으로 갖다 놓으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s가 생략되면 dxx6와 dxx5가 같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고요. 위치에 관계없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dx라는 성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dx라는 성분의 크기는 컨스턴트랄 거라고. x의 함수가 아니라고요. 컨스턴트랄 거라고. 그래서 컨스턴트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두 번째 폐곡면에다 적용을 하면 그 내부에 싸고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내부에 로에스 s만큼 싸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하고 요거 두 배가 될 거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몰면 두 배가 돼서 이렇게 돼서 2분의 로에스가 될 것이다. 우리 그 뭐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A 노멀이라고 쓴다. 그런 얘기예요. AX라고 쓰면 한 놈은 AX고 한 놈은 마이너스 AX이기 때문에 A 노멀이라고 쓰면 노멀 방향으로 결정되는 그런 전속 밀도가 계산된다. 이죠. 그런데 이것의 실제적인 상식은 뭐냐 하면 요거 혼자만으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캐패시터는 항상 두 개로 이렇게 존재하더라. 이게 첫 번째 거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있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구성이 될 텐데 캐패시터가 될 텐데 이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여기에도 차폐 여기도 차폐가 되고 요 내부에만 있더라. 요 내부에만 얼마나 있을까 뭐야나 요 빨간 거에서 2분의 로에스 요 파란 거에서 2분의 로에스겠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있던 것이 위쪽으로 다 갔다고. 그럼 두 배가 되는 걸까? 결과가 두 배가 되는 거라. 그런 얘기. 결과가 두 배가 돼요. 왜냐하면 요것에 의해서 아까는 5개에서 발산하는 건데 지금 몇 개에서 발산하는 게 된 거예요. 10개에서 발산하는 게 됐죠. 그래서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우위로 다 올라가서가 아니라 뭐 똑같은 내용이네. 똑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배가 되는데 그걸 벡터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두 무한평면 사이에서 하나씩 적용한다고. 로에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 로에스가 있을 때 하나씩 결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다고 그런 얘기는 요것에 의한 거는 이걸 말하는 거고 요것에 의한 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의한 거는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있는 걸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합하면 벡터적으로 합하면 요렇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로에스 AX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우리의 상식으로 만들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계산해서 나왔다 이러기보단 그림을 그려봐도 당연히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전속 밀도라고 이해를 하면 그럼 문제 푸는 건 아주 쉽죠. 그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림을 잘 머릿속으로 그림을 잘 그림으로써 그래서 평면 밖에서는 똑같은 것으로 평면의 밖에서는 전기장이 차폐된다. 자기장도 차폐될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이 차폐된다. 축전기, 캐패시터 외부에서 전기장이 차폐되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자, 이건 이제 보충인데 보충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전기장의 발사는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이어서 오늘 학습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전기장의 발산. 전기장의 발산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우스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몇 개 풀어봤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거였죠. 전속 밀도가 있어서
그것을 폐곡면에 대해서 계산한 것은 그 폐곡면이 쌓고 있는 전하량하고 같다라는 건데 여기서 미지수 몇 개 결정했다고요? 하나.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폐곡면이 아주 쌈박해야죠. 임의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대칭성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완벽한 대칭성이 요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 점에서 구하고 싶다며. 근데 한 점에서 지금 구한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폐곡면 무지 많이 범위에다가 적용을 해서 구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뭐 대칭성이 확보되든 대칭성이 확보되지 않든 간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가우스의 법칙은 맞아요. 근데 실용적이지 않죠. 뭘 이제 제공해 주는 거는 대칭성이 확보돼야만 미지수 한 개를 결정하는 그 정도의 효능이라면 조금 거시기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것이냐 하면 저거보다 좀 막강한 내용은 뭐 없을까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겁니다. 이거는 폐곡면 통털어 가지고 이런 내용이지만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다이버전스 오브 D는 로브이라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 적분기가 없죠. 적분기가 없다는 얘기는 이건 뭐냐면 한 점마다 그런 얘기야. 한 점마다. 한 점마다 이거 묻는 겁니다. 한 점마다 이거는 전체 싸고 있는 전하량 그런 얘기지만 이건 한 점마다 거기 로브이가 있어? 그럼 거기서부터 발산해 나오는 게 있어. 거기 로브이가 없어? 그럼 발산해 나오는 건 없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적분형이라고 그러고 적분형 가우스의 법칙 그렇게 말을 하고 가우스로 이렇게 말을 하고 이걸 이제부터는 가우스로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더 막강하거든요. 이게 디폴트로 가우스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마다 얘기를 해요. 한 점마다 얘기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전기장의 발산이가 뭐냐 하면 전하라는 소스가 있는 점마다 발산해 나온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봅시다. 지금 가우스의 법칙은 적분형으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 폐곡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폐곡면을 만들었는데 계산하기 좋게 저렇게 정육면체와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로 생각을 했지만 저게 구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저거 짭으로 틀릴 거거든요. 한 점으로 짭으로 틀릴 거기 때문에 원통이든 구든 직육면체든 정육면체든 상관이 없는데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라고 이제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내부 정중앙에서의 전속 밀도 값을 여기 5라고 쓴 것은 센터라는 개념으로 센터에서 값을 그것만 알고 있다. 그것만 저렇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유도를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발산을 어떻게 저 포인트형으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직육면체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폐곡면이 직육면체가 됐다면 그 곡면은 몇 개로 구성되냐면 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대칭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접선 조건이고 어떤 게 법선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임의라고요. 임의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산을 하려면 좌변 계산을 적어도 6개로는 나눠서 해야 된다고요. 6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좌변 계산을 하는데 프론트, 백,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으로 나눴지만 이거조차도 여기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쓴 것은 이렇게 했다고 그랬을 때 요 면적에서 요 D가 균일하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 면적을 또는 최적을 줄여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균일에 가겠지요. 그거예요. 균일에 가도록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서 앞면, 뒷면, 옆면, 좌면, 우면
탑면, 바탑면, 6면으로 나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자. 6면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씩 공략을 해봅니다. 앞면. 저걸 계산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면이니까 어떤 거냐 하면 여기 앞면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느 방향이냐 그러면 어, 어, Z 방향이네. Z 방향. 야,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Z 방향이에요. 여기 중심에서의 값이 이게 그 뭘까요? D Z 성분만 우선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눈치채고 DZ라는 값으로 주어졌는데 어디서 이제 적용할 거냐면 앞면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앞면에서 적용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 앞면에서 적용을 할 때 사실 실제적으로 요 한 점에서의 값이 이런 Z 성분이 요거라는 걸 알지만 요 점에서도 모르고 요 점에서도 모르고 요 점에서도 모르고 요 점에서도 모르고 아무 데서도 모르잖아요. 값을 모르지만 요 면적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때만큼은 이 면적이 얼마냐면 이게 이 면적이 델타 S라고 해서 델타 X 곱하기 델타 Y인데 그러니까 제법 크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크기가 있으니까 한 점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게 dx, dy로 갈 건데 그때는 한 점이라고 상정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한 점이 아니라고요. 그럼 각 위치마다 값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뭘 사용했냐면 어프락시메이션을 사용했잖아요. 어프락시메이션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한 점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요 점들을 다 모아서 요 한 점에 있는 값을 대변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요 한 점에 있는 값을. 근데 요 한 점에 있는 값조차도 우리가 몰라요. 모르지만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요렇게 요 DZ라는 값이 요 값인데 여기서는 증가해 가지고 요 정도 되는 값이 되고 여기는 감소해 가지고 요 정도 되는 값이다 그러면 요 값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값을 추정할 수 있겠죠. 에? 그걸 뭘로 추정하는 거냐면 요게 있는데 DZ라는 성분이 있는데 DZ라는 성분에 Z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혹시 안다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Z 방향 이 Z 방향입니다. 이거 X라고 써놨는데 Z 방향이에요. Z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안다면 여기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 DZ, DDZ, DZ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게 기울기거든요. 이거 수학 우리가 괜히 배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려고 배운 거예요. 이 기울기가 얼마냐면 여기 대충 보면 이게 Z 방향으로 이 가는 동안 요 크기는 1만큼 증가했으니까 이게 2분의 1 정도다라고 지금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변화율을 알면 추정할 수 있겠죠.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테일러 급수라고 그래요. 테일러스 시리즈라고 하는데 테일러 시리즈에 의하면 어떤 값은 1차원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2차원적으로 접근. 1차원적은 요건 1차원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2차원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일러 곱수는 우리 했나? 기초사학 할 때 했죠. 그때 보면 무수히 많은 그 변화율을 가지고서 정확한 값을 추론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값만 지금 쓸 것이냐면 1차 변화율만 가지고서 추론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1차 변화율만.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런 걸 이제 이해한다면 프론트에서의 값을 추론하는 겁니다. 그거는 요 중앙에 있는 값하고의 비교해서 가능한데 요 값에 의해서 요런 변화율을 안다면 요런 변화율에다가
2분의 1 델타 Z는 게 뭘 뜻하는 건지 알겠죠? 이게 지금 2분의 1 델타 Z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델타 Z였거든요. 그러니까 직육면체를 우리가 상정했다고 이렇게 직육면체를 상정해서 이렇게 해서 Z 방향이 뭐 이거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요렇게 된 게 요게 이제 델타 Z라고 하면 중앙에서부터 앞쪽으로는 2분의 1 델타 Z다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요 변화율이 있는데 경사도가 있는데 2분의 1 델타 Z만큼 중앙에서부터 앞면으로 왔기 때문에 그만한 변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 변화율에 따라서 값이 변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런 그림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요? 이만큼 갔을 때 1이 증가하는 건데 2분의 1 델타 Z만큼 곱했기 때문에 4분의 1 델타 Z만큼 커졌겠죠. 뭐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추론한 게 틀릴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걸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DZ 프론트의 값은 중앙에 있는 값에다가 변화율을 알면, 그러니까 여기 키 포인트는 뭐냐 하면 변화율로서 결국은 표현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화율로서 표현되겠다. 그래서 Z 성분의 Z 방향 변화율을 안다면 Z 방향으로 2분의 1 델타 Z만큼 변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요 값에 요만큼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게 DZ 프론트예요. 근데 DZ 프론트에다 뭘 곱해주냐면 델타 S 프론트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요거란 말이에요. 저거를 구해야 되면 요거에다가 요걸 곱하는 거니까 요거에다가 요거잖아요. 요거에다가 면적은 델타 X 델타 Y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면 결과적으로 아직 어프락시메이션입니다. 정확히 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한 거고, 자, 프론트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럼 이제 추론 들어갑니다. 백사이드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럼 백사이드에 지어가 자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졸았어? 생각하지 마. 생각하면 틀려. 자, 백사이드는 프론트는 2분의 1 델타 Z만큼 앞으로 나간 거지만 백사이드는 뭐예요? 2분의 1 델타 Z만큼 뒤로 후퇴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Z를 여기서 곱해주잖아요. 2분의 1 마이너스 델타 Z만큼 곱해준 거 똑같은 변화율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변화율은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변화율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Z를 곱한 거에다가 면적은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면적은 이 앞면은 이게 이제 앞면이잖아요. 앞면은 이게 Z 방향이었어요. 앞면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델타 X 델타 Y의 AZ였지만 뒷면은 똑같은 면적의 방향이 반대라고. 그럼 내적을 해준다면 여기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죠. 이건 플러스라고요. 이건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더해준다 그러면 네 6개를 다 더해줄 건데 이거하고 이거 더해준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게 없어지죠. 기준 삼았던 거는 없어져요. 기준 삼았던 건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변화율에 관계되는 것만 남는다. 근데 변화율에 관계되는 게 여기에 2분의 1 있고 여기에 2분의 1 있으니까 합해서 델타 X, 델타 Y, 여기 델타 X, 델타 Y가 있고 델타 Z가 있죠. 델타 X, 델타 Y, 델타 Z, 델타 X, 델타 Y, 델타 Z만큼 변화율의 변화가 일어난 것만 남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더한 것을 보면 이겁니다. 프론트와 백을 더하면 저렇게 남는다. 그럼 하나 알았으면 이제 3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레프트와 라이트는 X방향이라고요. 그럼 저거는 Z방향이기 때문에 Z 성분의 Z 변화율, 그리고 저거는 곱하기를 그냥 순서대로 썼어요. Z, X, Y 선순환 순서로 썼는데
요건 x 성분의 x 방향 변화율인데 그럼 까이 거 뭐 델타 x부터 시작하자고요. 델타 x, 델타 y, 델타 z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y 성분의 y 방향 변화율이니까 델타 y, 델타 z, 델타 x라고 그러지만 저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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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스칼라 값이니까. 그럼 뭐만 남았어요? 저것만 남았죠. 그거 다 더해주면 뭐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 요걸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요걸 바로 아까 얘기했던 델다 D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것이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라고 그랬냐면 델다 D는 로브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있으면 발산이 있고 이게 없으면 발산이 없다라는 식으로 가우스의 법칙을 갈 것인데 요렇게 가는 것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벡터 물리량이라면 X 성분도 있고 지금 직각적 표기 쓰고 있습니다.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고 Z 성분도 있지요. 그런데 이 변화율이 필요하더라. 어떤 변화율이요? X 성분의 X 방향 변화율, Y 성분의 Y 방향 변화율, Z 성분의 Z 방향 변화율. 이게 필요하더라 하는. 이제 점심 먹고 수업 듣는 거라 좋은 친구들 많은데 이제 깨자고. 이제 마지막 결론의 순간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고 Z 성분도 있죠. 근데 여기는 X 성분의 X 방향 변화율만 쓸 거예요, 지금은. 그럼 Y 성분, Y 방향 변화율, Z 방향 변화율은 쓸모가 없냐? 그건 다른 데도 쓸 거예요. 그건 두 번째 식에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 성분의 X 방향 변화율, Y 성분의 Y 방향 변화율, Z 성분의 Z 방향 변화율만 쓰이는 가우스의 법칙 그런 얘기입니다. 가우스의 법칙은 성분의 같은 방향 변화율만 사용하는 것으로 결과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일 때, 이게 내적이잖아요. 내적의 그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 드러나는 특징이 뭐죠? 동일한 성분 구하기잖아요. 동일한 성분만 지금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면 6면에 대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거 3개뿐이 안 나왔네? 그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2개. 요거에 대해서 2개. 왜냐면 앞뒤면, 좌우면, 위아래면 이랬으니까 2개 해서 6면이 모인 거예요. 근데 6면에 이렇게 DV를 곱하는 게 똑같아진다. 이 DV가 뭘로 갈까요?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이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Q를 D 델타 V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리미트 델타 V를 0으로 보낸 거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그 정육면체를 점으로 모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델타 X도 0으로 보내고 델타 Y도 0으로 보내고 델타 Z도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델타 V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Q가 짜부러지고 짜부러들고 하면서 Q로선 존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때 로 V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단위가 이때는 쿨롱파 미터 세제곱이라는 단위를 갖게 돼요. 그런 단위로 나타내는 것의 전초전 이거란 말이에요. 전초전 이거. 그러면 이 내용은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에 의하면 이 내용은 Q였었죠. 이게 Q라고요. Q. 즉 쿨롱이라고 이 전체가. 근데 이게 델타 V예요. 미터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쿨롱파 미터 세제곱이겠죠. 왜냐면 쿨롱파 미터 세제곱에다가 미터 세제곱을 곱해주면 쿨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가는 중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 저걸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좌변을 다시 정리를 하면 델타 V라고 썼습니다. 델타 V라고 썼는데 우리가 추론한 대로 앞의 내용을 뭐라고 지금 요약을 하면 좋으냐면 로 V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Q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델타 V로 나눠준 걸 테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V로 양변을 다 나눠요. 세 변을 다 나눠요. 그러면 이것도 델타 V로 나누고 요것도 델타 V로 나누면 요것만 남고 요 델타 V로 나누면 로 V가 남는데 자 드디어 이제 다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리밋을 취한단 말이에요.
델타 V를 영어로 보내. 델타 V를 영어로 보낸다는 얘기는 델타 T 영어로 보내고 델타 Y 영어로 보내고 델타 Z 영어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푹 이렇게 돼요. 어프락시메이션이 이퀄이 된다고. 이퀄이 되고 요거 그대로 오고 여기도 어프락시메이션이 이퀄이 된다. 요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로브이라는 것이 있다면 각 방향으로의 변화율의 합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발산이라고. 전기장의 발산이라고. 발산의 정의. 말로 해봅시다. 발산은 임의 폐곡면을 따라 전속밀도 D를 면적분한 값을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자, 이제 저기다 말로 표현한 거를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발산은 임의 폐곡면을 따라 이랬으니까 이거 임의 폐곡면이에요. 임의 폐곡면을 따라 전속밀도를 면적분한 값을 그 폐곡면의 최적으로 나누되 그 폐곡면이 델타 S겠죠. 아니, 델타 V겠죠. 최적으로 나누되 그 최적을 0으로 하는 극한값이다. 이게 극한값이라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전기장의 발산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이 전기장의 발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물리량이지 물리 현상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요. 발산은 현상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게 물리량인 거예요. 전기장의 발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의 발산이 결과적으로 뭘로 나왔다고 이거니까 이게 뭘로 나왔냐 그러면 X성분의 X방향 변화율 플러스 Y성분의 Y방향 변화율 플러스 Z성분의 Z방향 변화율 이걸 전기장의 발산이라고 한다 이런. 그럼 이제 이걸 듣는 순간 이럴 거예요. 지혁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 직각좌표계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직각좌표계로 우린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게 원주좌표계로도 똑같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좌표계로도 발산이 정해될 수 있고 구면좌표계로도 발산이 정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책의 뒷면에 보면 어디든지 나와 있어요. 어쨌든 직각좌표계로면 이게 발산이고 이 발산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생겨난다? 이 뭐라고? 원인이 로브이라고. 그래서 로브이가 이렇게 써놓는 시간 뭐예요? 로브이가 0이면 이런 발산 없다. 안 일어난다. 로브이가 있으면 이런 발산 일어난다. 그만큼 일어난다. 그것에 비례해서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할 수가 있고 전속밀도 D의 발산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이버전스 오브 D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걸 가리켜서 다이버전스 오브 D라고 부르는데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다이버전스 오브 D라고 하는데 지혁아 그런데 집중하라고. 요 지혁이가 요거 안 쳐다보고 있었어. 그럼 이제 나중에 가서 이게 지혁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거 보는 순간 DVD 그럴 거라고요. 그럴 때는 하여튼간 꿀밤을 주라고. DVD 아니야 이거? 다이버전스 오브 D를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부를 때도 다이버전스 오브 D. 전기장의 발산 이렇게 읽으라고요. 전기장의 발산을 이렇게 쓰고 내용은 이것이고 그것의 원인은 로브이다로 이제 결론이 났고 자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이거 맨날 이거 끌고 다니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끌고 다니기 뭐 하니까 새롭게 벡터 연산자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자, 벡터 연산자라는 것이 어떻게 도입이 되느냐 하면 델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요. 이거 델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델타예요. 이게 델,
델타라는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예요. 영어로 말하면 D에 해당되는 겁니다. 델타. 이 소문자는 이렇게 쓰는 게 델타예요. 델타인데 요것을 요렇게 쓰므로 해서 요거를 델이라고 읽어요. 델. 델이라고 읽고 델타하고 델은 다른 개념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 이 델이라는 것은 저기 보다시피 이거 원주 좌표계로도 표현될 수 있을까요? 표현돼요. 구면 좌표계로는요? 표현돼요. 그러니까 좌표계마다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직각 좌표계에다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직각 좌표계로는 이겁니다. 이거는요. 라운드 D라고 읽어요. 지민아, 저는 거 아니지. 요거 라운드 D라고 읽어요. 이거는 무슨 그냥 DDX 이렇게 읽듯이 이건 라운드 D DX 이렇게 읽어요. 라운드 D DX에다가 라운드 D DY에다가 이건 편미분이란 얘기예요. 상미분이 아니라 편미분. X 방향으로도 변화가 있고 Y 방향으로도 변화가 있고 Z 방향으로 변화가 있는 그 방향으로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미분, 한 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Z 방향으로의 편미분 DDZ, 라운드 D DZ가 있는데 여기에 단위 벡터가 있어서 이게 벡터 연선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벡터 연산제. 그러니까 어떤 함수, 어떤 물리량이 있다면 거기다 이걸 적용해서 벡터 연산을 하게끔 해줘요. 그럼 벡터 연산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벡터 연산은. 첫 번째,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내적. 두 번째,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내적이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있고 이렇게 된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2학기 때 배울 거고 이번에 이거 배운단 말이에요. 이거 배워서 요것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될 것인데 그러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합시다. 이 델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야 되냐면 각 방향으로의 변위를 구하는 것이네. 변화율을 구하는 것이네. 예요. 그러면 이것의 단위는 뭘까요? 이거 단위 얼마예요? 미터. 이거는요. 미터. 이거 미터. 그럼 전체가 단위가 뭐라고 해요? 미터분의 1이에요. 이거 단위가. 그러니까 델 오퍼레이터가 적용될 때마다 미터분의 1이라는 단위가 거기다가 가미가 되는 거예요. 전속밀도 D가 있어요. 전속밀도 D가 있는데 자 이제 지금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다가 이걸 적용했다 이런 얘기는 이게 쿨롱파 미터 제곱이죠. 그럼 이게 미터분의 1이죠. 그럼 이 결과가 뭘로 나온다고? 쿨롱파 미터 세제곱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해? 그게 로브에 딱 떨어지잖아. 에? 그러니까 델 오퍼레이터를 생각할 때마다 미터분의 1을 구하는 장치 벡터 연산자 그거를 명확하게 벡터 연산자 이거예요. 이거 미터분의 1을 만들어주는 왜냐하면 각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단위도 미터분의 1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연산자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면 직각좌표계 다른 좌표계도 있어요. 근데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이렇게 되는 것에 벡터 델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 적용하는 것인데 다이버전스 오브 D를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벡터예요. 요게 벡터예요. 그러면 내적을 하면 결과가 뭘로 나타나요? 스켈라로 나타나요. 스켈라로 나타나는 거 확인했어요? X 성분의 X방향 변화를 더하기. 완전 더하기. 그거는 더하기 때문에 값이 하나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하나예요, 값이. 스칼라화 하는 거예요. 벡터 두 개가 만나서 스칼라 값 하나를 결정하는 건데 다이버전스 오브 D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쌈박하죠. 우리 선배들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가우스의 법칙을 이제부터는 요걸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다이버전스 읽을 땐 이거 델다 D라고 읽어도 좋지만 그거는 조금 무식한 방법이고 이제 다이버전스 오브 D는 로브이다. 다이버전스 오브 D는 로브이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이 가우스 법칙을 이제 우리는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아까는 대칭성이 확보된 특정한 문제에만 가우스의 법칙을 적용했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에든 적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IC 집적회로 내부에 들어가서 적용해도 되고 태양계에다 적용해도 되고 어디다 적용해도 되는 그런 미분형 가우스의 법칙으로서 오늘 유도를 해서 벡터 오퍼레이터를 도입해서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전기장애 발산이라는 게 있다. 로브이라는 소스가 있다면 로브이라는 소스로부터 발산해 나오는 그 다이버전스 오브 D라는 물리량을 추적할 수가 있다. 계산할 수가 있다. 그것을 오늘 여기까지 해서 완성을 했어요.